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 이후로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빨리 개봉하게 돼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좀 같이 또 스태프분들, 저희 배우분들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들 얼굴도 좀 많이 생각이 나고, 네.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세상에 내놓은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설레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애 씨께서는 사실 이제 뭐 지난 한 30년간 한국에서 정말 수많은 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연기를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 이제 아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서도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좀 많이 찍어주세요 이런 말씀 부탁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화를 꽤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작년에 또 헛소리 같은 좋은 작품 찍으셨고 올해 또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윤희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희에게 만나시게 됐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텔레비전하고 완전히 다르시죠? 이런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시는 경험은. 그렇죠. 좀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쪼여오는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시고 저희와 같은 생각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실지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했는데 이런 포근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가슴이 뛰네요. 네. 처음에 이제 제의를 받으시고 시나리오를 아마 보시고 결정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감독님 앞에서 얘기 드리긴 좀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좋았죠. 좋아서 했죠. 너무 그 자극적인 강요가 없이 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래도 이렇게 뭐 MSG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재밌게 읽어나가서 네, 참여하게 됐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장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배우들은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읽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내가 연기를 하면 어떨 것 같다라든지 어떤 시나리오 단계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 질문에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특별한 장면이나 대사보다도 전체적인 영화의 톤이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돌직구로 얘기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준이 후배에게 나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도 무슨 비밀이 있다면 끝까지 저는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 거기서 하지만 게 굉장히 그런 톤의 줄거리를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편안했어요. 준이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20년간 어땠을까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꽉꽉 누른 대사가 아니었을까. 참 좋은 대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그 말씀이니까 소름이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임대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저도 잠깐 자료를 보니까 이제 김희애 배우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전형적인 어머니상이 아닌 부분이 필요했고 거기에 너무 잘 맞는 분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역시 바로 옆에 계시지만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김희애 선배님을 이렇게 선택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꿈에 그리던 일이었어요. 같이 선배님이랑 작업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다른 그 감독들도 비슷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제 꿈꿔하는 게 바로 이제 김희애 씨를 생각하고 많이 돼서 지금요. 네, 그래서 대본을 보내드리고 사실 좀 선택받고 싶었는데 선배님께서 되게 선택하기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작품일 수도 있는데 대본만으로 이렇게 작품을 선택해 주신 그 용기가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아니, 좀 힘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다면 그냥 계속 저 좀 써주세요. 다음 작품에도. 저희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잘 녹화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 올 것 네. 같아요. 자, 나머지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김소혜 씨에 대한 또 굉장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연기는 처음이기도 하고, 김혜 씨 현장에서 같이 한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그 연기를 하면서 그 자세가 배우로서 어느 정도 긴장이 돼 있으면서 동시에 이완이 돼 있을 때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뭐 긴장이 없을 수가 있었겠어요? 조금은 있었겠고 완전히 이완돼 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신세대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또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오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요즘 젊은 친구들 연습 많이 한다면서요. 그 기간이 있다면서요. 그런 자기만의 그런 뭔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 나이 또래 같지 않고 굉장히 여유도 있으면서 뭐 그 역할로는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최선의 캐스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더 나는 영화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자료 같은 데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대 역을 맡았던 그 나카무라 유코 씨, 그러니까 준 역을 맡았던 그분께서 서로 이제 안 만나는 그런 설정이기도 하고 영화 들어가기 전이기도 하니까 준비할 때 김희애 씨 고등학교 시절에 사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계속 보면서 만날 거를 상상하면서 영화에 대한 그 생각을 키웠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제 얘기했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반대로 일본 쪽의 배우들은 사실은 이전에는 잘 모르셨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만남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그 배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진을 미리 보긴 봤는데 그건 안 했고요. 핸드폰에 저장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유쳐 못했고 그냥 짧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씬을. 근데 최대한 막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 장면에서 제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이런 영화나 음악이나 책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이 마음가짐을 달금질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제가 집중해서 했어야 돼서 그 감정을 쌓거나 이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계속 제가 그거를 막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게 되게 큐하고 짧은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그 준으로 했던 그분도 표정이 되게 집중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같이 좀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초집중을 해서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준과 이 윤희가 잘 집중했다기보다도 시나리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계단씩 할 수 있게 좋은 시나리오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영화를 두 편 찍는 느낌 들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한국에서 찍은 부분과 일본에서 찍은 부분들을 예를 들면 앵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색감까지 굉장히 대비해서 찍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두 편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또 다른 체제였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영화를 두 편 찍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공간 자체가 너무 다르고 또 스태프들도 이제 일본 스태프들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제 스태프들도 달라지면서 정말 다른 영화 두 편을 찍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감을 줄 수 있을까를 좀 현장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 팀을 이제 미리 일본에서 촬영할 때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 전까지는 전혀 못 만나게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잖아요. 감독에 따라서. 이 영화의 경우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스태프와 일본 배우들, 또 한국 스태프와 한국 배우들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일본에서 촬영을 할 때 네. 이 촬영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양쪽을 일부러 갈라서 이렇게 잘 안 만나게 하신 편이었나요? 이제 저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서로 요즘에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 회의를 몇 시간 진행을 하고 또 배우분들은 좀 실제로 만나는 일이 그 저희 대사 그 리딩할 때 말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스태프들은 서로 좀 많이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서 같이 프리를 하고 또 한국에 넘어와서 또 프리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 그 제일교포 스태프분들이 있고 또 일본인 그 유학생인데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일본인 스태프도 있고 다 일본어, 한국어가 둘 다 가능한 스태프들이 그래서 꼭 필요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많이 기대면서 좀 서로 좀 제가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럼 영화 쪽으로 김혜 씨는 그 약간무라 유코 씨와 굉장히 편한 느낌은 아니었겠네요. 영화 바깥에서는. 편했어요. 그래도 예, 그분이 예, 되게 털털하고 하여튼 좋은 분 같았어요. 그분이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뭐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랬지 뭐 다 통하더라고요. 예, 좋았어요. 사실 이제 제가 살짝 그 대기실에서 들은 얘기라서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고 듣던 얘기라서 감독님한테 여쭤보게 됩니다. 윤희에게 제목 자체에 이제 김희애 씨가 이제 타이틀롤이기도 하고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윤희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건가요? 네, 저희 그 어머니가 그 성함이 최옥임인데 그 본인 당신은 그 이름이 좀 뭐랄까요 싫어하세요. 그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연애하던 호 시절에 쓰시던 가명이에요. 연애할 때는? 네, 연애하던 호 시절에 쓰시던 가명인데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윤희 씨 전에 뭐 해서 그 뭐 나물 캐는 처녀들이 뭐 이런 편지 내용을 제가 보고 그걸 저희 영화의 그 캐릭터 이름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 엄마 가명을 좀 훔쳐왔습니다. 어머니 반응 어떠셨습니까? 아까 김희 씨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되게 사실 지금 영화를 아직 안 보셔서 어떤 그 얘기를 하실지 좀, 네, 잘 모르겠지만 되게 원체 너무 좋아하세요. 또 이번에 김혜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너무 또 팬이셨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인터넷 요즘에 트위터도 찾아보시고 인스타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야 영화 반응이 좋은 것 같아 하시면서 네 좋아하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소에서 시작한 것 같고 오타루라는 도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최초에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설정부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나요? 제가 전작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반대로 비틀어서 이번에는 모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오타루를 실제로 여행하다가 이제 딱히 러브레터라는 영화에 영화적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 자체가 저한테 주는 인상이 좀 남다르게 있었고 그래서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여성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만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본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러브레터를 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어떤 인용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소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 이제 두 주인공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기본 설정이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 영화 모두 다 장례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명확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오타루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러브레터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또 추측해보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타루라는 공간 하면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러브레터가 떠오를 것이고, 그래서 사실 부담이 있었어요. 러브레터와는 어떻게 다른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하지만 제가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를 그냥 만들기로 했고,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도 딱히 노력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공간 때문에, 네, 그 공간이 러브레터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것이 조금 부담으로는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김혜시 연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상한 부분에서 울었는데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와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고 알려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극 중에서 윤이라는 인물이 남편한테 거리를 두기 위해서 계속 그런 스타일의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의외의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신다, 사랑이 많아 보이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울컥거리더라고요. 그 장면 연기하셨을 때 혹시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 장면이 저도 되게 좀 그랬어요. 얼마나 윤이었다면 큰 이 사람이 부담이었을 텐데, 비로소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기뻤을 거고, 또 막 저도 울컥했는데 감독님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꼭 붙잡고 있어요. 그 정신줄을. 그렇게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정신줄을 놓을까봐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꼭 붙잡아서, 저는 더 막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맞죠, 감독님? 네, 선배님께서 되게 많이, 제 기억에는 첫 테이크 때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좀, 그래서 저는 그 테이크를 좀 쓰고 싶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뭐랄까, 정작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윤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윤희는 좀 큰 존재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뭐랄까요, 보듬어주는 더 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테이크를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는 이제 김혜시 연기에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감독님의 어떤 설정이나 연출에 대해서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임대영 감독의 세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봉도 못 보고 저는 이제 뒤늦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볼 보면서 참 좋아했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느낌이 고스란히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이 감독님의 세계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사실 이제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 사랑이 많아 보이신다라는 건 실제로 극 중에 등장하는 그 남편의 결혼 상대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윤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윤희가 그런 사람이니까 좋아 보이시고 또 이제 사랑이 많아 보이시는데, 감독님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를 만약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설정으로 만약에 다른 감독이 만든다고 친다면 가장 많이 다를 게 뭘까? 제 생각에 전 남편 캐릭터가 제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럴 경우에 예를 들면 전 남편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를 하는 캐릭터로 쓴다거나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혹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에는 이제 악역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악역의 위치에 있어 보일 수 있는 딱 좋은 자리가 사실은 전 남편이라고 하셨을 텐데, 유재명 씨의 역할조차도 영화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임대영의 세계구나 이런 세계를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 영화에 그런 악역들이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런 설정. 네, 세상에 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각자, 네. 악마화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벗어나서 저희가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정말 악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처럼 볼 수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 각자 사연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서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뭐랄까,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그 인물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좀 배려하고, 뭐랄까, 서로 좀 이렇게 숨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존재들을 만들고 싶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노 캐릭터도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마음 아픈 어떤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병원에도 가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모의에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는 이제 그때 그 사랑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영화 같거든요. 그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기본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양쪽 다 그 내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측의 이제 윤희의 경우에는 윤희의 딸인 세봄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저쪽에는 고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사실 고모가 보내고 세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도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고모에게 세봄이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설정들은 사실 명확한 설정처럼 보이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이 사랑에는 두 사람 스스로의 용기나 이제 다시 그 기억을 되찾는 거나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왜 이런 고모라든지 특히 세봄이라는 증인이 필요한 것일까? 왜 그들이 매개돼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김혜 선배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 20년 후에 옛 연인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여쭤봤을 때 선배님 뭘 어때요? 그 기억도 안 나죠? 네. 근데 이 둘은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저도 생각해보면 옛 연인을 만나도 그냥 뭐랄까 어떤 구체적인 기억보다는 흐릿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열정,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열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보다는 이 둘을 정말 아끼는 가족이 이 둘을 다시 재회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어떨까라고 좀 생각에 전환을 했던 것 같고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 둘이 직접 나서서 나 다시 만날 거야 하는 게 사실 현실 세계에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세봄과 마사코 네. 좋았어요. 네. 네.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거기 윤희도 숨잖아요. 네, 택시 타고 가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막 절대 못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사실은 다른 장면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연출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두 개의 장면인데 하나는 이제 그 오타루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자체도 일단 멀찌감치 거리를 띄고 있고 아이 매칭 같은 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곡진한 얘기를 할 것 같은 것은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듯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뒷모습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국 만날 것이다.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물론 다른 굉장히 좋은 것도 많지만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윤희와 주는 근데 2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 둘이 마주보게 하고 이렇게 서로 표정을 주고받고 그것만으로도 그 20년이라는 세월에 그 뭐랄까 정말 그 애타는 그리움 같은 것이 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만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만남 이후에 앞으로 그 윤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만남은 물론 만남대로 남겨두고 그 뒤에 윤희의 삶을 조금 더 이 사람이 연애로 다시 뭐랄까 도피하기보다는 그 만남을 계기로 조금 더 자기 삶을 더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뭔가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장면은 이제 배우에게도 너무 중요한 장면일 텐데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표현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는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막 무지 걱정을 했고 연기의 어떤 정답은 없잖아요. 제가 간혹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운동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그 세레머니 보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좋아서 깡충깡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뭐 윤희가 어떤 표정을 했을 거라는 건 정답은 없는데, 저는 막 담금질만 막 계속 하고 있다가, 슛!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울려고 각오를 했다면 더 눈물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한 걱정이 들어서 아예 맡기자 그 순간을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정말 마치 비계라도 된 듯이 그 순간이 정말 진짜처럼 느껴지고 오래전에 정말 제가 너무나 가깝게 느꼈던 그 친구 그런 모든 게 마치 현실처럼 이렇게 저를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이 어쨌든 그리워하는 것이 한국인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윤희이기도 하고 한국이라는 그 곳은 준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머니와 윤희는 좀 저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고 싶진 않았었지만 준이 생각했을 때 한국이라는 공간 그곳에는 엄마가 있고 옛 애인이 있다. 네, 이런 그 모티브를 이 영화는 저는 모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의 어머니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움의 대상이고 윤희도 역시 그리움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님 배우님께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이제 영화에서 사실 거의 만나지 않지만 한두 번 만나게 되는 20년 전에 자기 연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리지만 영화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건 세범이와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범이하고 관해서 모녀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배우로서의 느낌은 어떤 거였습니까? 특히 이제 모녀로 어머니를 연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모녀 관계가 있었나? 막 서로 맞담배 피고. 네, 엄마 나 안 혼낼 거지 해서 저는 뭐 남자친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담배 한 대만 줄래 그러고 그 남자친구 거기가 쫓아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근데 또 그게 너무 정상적으로 귀엽잖아요.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어느 집에서 그렇게 엄마랑 딸이 여행하면서 담배 피고 근데 그게 너무 정상적으로 되게 건강한 모녀처럼 느껴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씬이었고 저 뭐 연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게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미처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설정인데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거나 이런 설정들인데 그런 장면 보면 진짜 엄마처럼 보이지 않고 자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한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하던데. 네. 좋았어요. 막 꾹꾹 억누르고 있다가 딸에 대한 이런 감정이라든가 뭐 포괄적으로 모든 걸 좀 누르고 있다가 거기서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영화 내에서도 그렇고 또 찍으면서도 뭔가 되게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되게 즐겁게 촬영했어요 그 씬을. 윤희라는 인물은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주무르는데 자기가 그런 버릇있는 걸 조차도 모르잖아요. 네. 그만큼 오래도록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통증을 자각하게 되는 것일 텐데 사실 윤희라는 인물을 이제 묘사를 할 때 배우로서 저는 이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만 해보게 되는데
이 윤이라는 인물은 이것이다라는 어떤 핵심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나요? 이 인물의 감정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핵심 같은 거. 윤이라는 인물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배우로서 생각하셨는지. 아, 글쎄요. 저는 그냥 이제 그 인물을 연기할 때 그와 비슷한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담금질하면서 글쎄 가장 그 가련한 어떤 이렇게 비에 젖은 새, 뭐 길에 이렇게 지나가지만 아무도 못 알아보는 작은 꽃잎.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투명 인간처럼 되고 정말 그 자신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병원에 끌려가고 너무 가엾은 한 영혼이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글쎄 뭐 최대한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 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간단히 한 줄 평을 그렇게 쓰게 됐는데 영화에서 진짜 오랜만에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 같은 영화를 봤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이제 향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은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이제 세게 표현하면 그것이 진심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용기가 있기도 하고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좋은 사람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게 한국에서도 한번 나오고 일본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두 번째 보면 약간 그 좋은 냄새의 정체가 결국은 극장에서 나는 화장실 방향제 냄새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감독님은 영화로서 이렇게 향기를 피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가. 결국은 극장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작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어에서는 부자 관계를 다루셨고 네. 이번 영화에서는 또 모녀 관계를 이렇게 또 곡진하게 다루셨어요. 다음 영화는 형제 얘기입니까? 자매 얘기입니까? 제가 그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서 그 예전에 그 명동의 중앙극장이었나요? 거기에 가면 항상 방향제 냄새가 강하게 나는 화장실 방향제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기억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그 실제로 화장실 방향제를 쓰던 극장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잠깐 나가지고 곁가지지만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그걸 약간 영화 속에서 이렇게 끌어들이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지금 이제 요즘에 다시 앉아서 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면 역시 그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영화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가족이 저는 좀 주요 모티브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남매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참초적이네요. 네, 저희 집이 남매라서요. 네, 항상 이런 자리에서 다음 영화를 구상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약속을 못 지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러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네네. 자, 지금 손 들어주시면.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준이 류코한테 자신을 계속 숨기며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준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윤희를 그리고 살아왔었는데 왜 류코한테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 속에서 준은 아무래도 지금 세대와는 좀 다른 좀 이전 세대 좀 더 뭐랄까요 차별이 심했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사실 료코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일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의 입장에서는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료코를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랄까요 료코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행히 좀 받아주면서
어찌 보면 좀 영화 전체에서 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좀 더 용기를 내서 표현하고 숨기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료꼬가 그 준을 좀 포용해주고 앞으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좀 그런 의도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했지 않았을까. 그 연출하면서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결말부에서까지 가면서 이 영화는 지금까지 숨기고 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준에게도 좀 더 용기가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그 있잖아요. 그 윤희가 귀걸이를 사잖아요. 그 귀걸이 의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바에 갔을 때 바텐더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를 만났냐는 말에 한국어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뭐 소데스까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마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스데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윤희가 그만큼 자기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바텐더도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 하고 그렇군요. 네,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귀걸이는 글쎄요. 윤희가 혼자 있을 때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또 의견 나누고 그랬었는데 자기를 꾸미기 위해 뭔가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공간은 준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서 귀걸이를 고른다? 그러면 저는 준을 어떻게 좀 떠올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씬을 쇼핑하고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씬이 빠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같으면 그거 샀으면 바로 한다 하고 하자. 그랬더니 감독님은 그냥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한다 안 한다가 갈렸어요. 저희가 이겼어요. 하고 찍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 기억에도 선배님께서 그거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왔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여자 스태프들은 당연히 해야지 샀는데 그래서 달고 찍었어요. 바장면 찍으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독특한 네. 느낌을 주잖아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좀 제가 비밀을 간직한 채로 계속 있어서 너무 과묵한 나머지 그 빨에도 있으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그나마 여자를 이렇게. 네, 뭔가 제 마음을 좀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걸어주시고 제 떨이도 놔주시고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제가 좀 털어놓은 좀 숨통이 튄 씬이었어요. 정작 그 사람은 이제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고요. 아까 이동진 평론가님의 질문에서 좀 연장해서 한 질문인데 초반에 세범이가 엄마한테 엄마를 따라온 이유가 엄마가 외로워 보여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겹쳐서 또 그 준이 고모한테 내가 아빠를 따라온 이유는 아빠가 나한테 무관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사를 쓰시는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윤희의 그 모녀 가족과 그 준과 마사코의 그 모녀 가족을 병치해서 비슷하게 보이게끔 최대한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이 정말 큰 차이가 있지만 제가 좀 서치하면서 좀 배운 것에 따르면 그렇게 크게 다른 특히나 여성 가족의 경우 또 소수자
가까이 있는 가족의 경우 그게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니까 그 두 가족을 최대한 좀 병치하면서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번엔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할까요? 돌아보신 분? 네. 맨 뒤에 계신 분이요? 네. 네, 그 영화 내내 그 여성 캐릭터들이 담배를 피우는 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희와 준도 그렇고, 심지어 고등학생인 세봄도 피우는 게 나오고, 잠깐 나오는 그 영양사분도 전자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성 캐릭터인 그 세봄의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셨고, 세봄의 남자친구는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다가 피우는데, 세범한테 제재를 당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 중인데 딱히 의미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네, 담배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사실 뭐 누구나 피울 수 있는 거라서 그걸 성별로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담배를 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준인데, 네. 준이 담배를 피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 이혼하셨을 무렵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영화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은 자기와 윤희의 결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추측하며 담배를 배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두 가지 아픔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던데요. 네. 저는 그런 추측을 했었어요. 그 준이 어쩌면 윤희한테 담배를 배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경수가 세봄한테 담배를 배웠던 것처럼 어찌 보면 준이 19살 무렵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 그러니까 윤희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또 좋은 교훈을 얻으시겠네요. 아, 네, 저는요, 그 영화에서 철도랑 기차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윤희 직장 근처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서 처음 탄 기차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걸을 때 여기 밑에 철도가 있다. 이런 대사도 나왔는데, 그 기차와 철로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물론 가졌지만, 생각하시는 대로 믿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차를 통해서 윤희와 준을 연결하고 싶었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기차의 그 움직이는 이미지가 이 영화에서는 좀 긍정적의 뉘앙스로 좀 사용되기를 바랬고, 프로이트적인 접근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추가적인 질문을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영화에 시작되면 이제 차창 밖으로 기차가 이제 가는데, 네. 차창 풍경을 보여준 게 영화의 첫 번째 쇼트예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오타로 갈 때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 그 장면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 보면 왼쪽에 엄마가 앉아있고, 윤희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세봄이 앉아있거든요. 세봄의 입장에서 보면 화면이 우에서 좌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윤희를 입장에서 윤희를 찍게 되면 좌에서 우로 흘러가게 돼요. 실제로 중간에는 그 두 장면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장면은 우에서 좌로 흘러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왔던 시선은 윤희의 시선이 아니고 윤희가 바라본 딸 세봄에 넘겨진 창문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시점 중에서 영화의 첫 장면에 이쪽을 쓰지 않고 이쪽을 썼던 감독님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곳 풍경이 예뻤어요. 바다가 있고 이 영화에 들어오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였고, 그 이미지를 반복하면서 다시 출발하게끔 하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윤희가 본 그 세봄의 시선이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궁금했던 지점이 눈하고 달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눈은 이제 세봄이 눈이 내리길 바라고, 또 반대쪽에 일본에서 두
그 고모는 또 그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또 달은 또 이제 고양이 이름으로 표현도 되고 달을 비추는 장면도 나오고 저는 약간 좀 눈하고 달을 마음에 대한 의미의 표현일까라는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눈하고 달의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달이 차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일 것 같은데요. 그 달의 위상 변화, 그 달이 점점 차오르는 과정. 그렇지만 또 달이 또 차오르면 다시 또 질 거고,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도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삶이라는 것도 계속 그런 반복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니까, 네, 그런 의도에서 달의 이미지를 좀 사용하고자 했었고, 시간 변화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초승달이 떠 있고 그 요코와 요코와 준이 같이 걸어갈 때는 금음달이 떠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사실 금음달 다음에 삭 다음에 초승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좀 앞서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각자 인물들이 서로 비밀을 갖고 있었다면 그 비밀이 다 없어지는 순간에 보름달이 달이 자기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하진 않지만 눈도 뭐랄까요, 어떤 관객분은 그 눈이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고 하는 것이 자기는 그리움 같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질문하신 분 계시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윤희에게를 보기 이전에 가장 인상적으로 본 배우님의 로맨스가 밀회였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2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처럼 좀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형태의 사랑이나 그런 것들, 그럼에도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사랑이나 어떤 순간이 담긴 로맨스를 주로 작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에 특별히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매력적이죠. 솔직히 매력적인 소재죠. 그런데 저는 소재보다도 굉장히 대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나리오라든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허물어져서 그 누구도 좋게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물며 배우는 정말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에 출연했을 때 캐릭터가 빛난다고 믿고 있고요.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그런 메인 줄거리가 좋았고, 또 운도 좋게 또 매력적인 역할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신 분 또 정확하게 주시네요. 네.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화면 비율에 관한 질문을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화면 비율, 사진처럼 그런 화면 비율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영화는 가로가 되게 긴 화면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화면 비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그 시네마스코프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제 양옆으로 좀 더 풍경을 더 담고 싶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저도 오타루라는 공간과 그 화면비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물 위로 조금 더 헤드룸을 둔다든지 좀 넓게 찍어서 좀 풍경과 인물을 같이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 일단 재밌게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이동진 평론가님께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앞서 질문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행하신 데막 설레더라고요. 네. 평론가님께 설레다는 게 아니라 그 진행. 네.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배우님께 이 영화가 편지로 영화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받아본 편지가 설레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혹은 가장 처음 편지를 그 손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영화 외적인로 궁금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혹시 다음 영화 하실 때 저를 써주실 의향이 있으실지. 네, 저 배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으실지. 네, 이 자리를 그래서 용기 있게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네, 용기 있게 프로포즈. 네, 프로포즈. 네. 박수를 먼저 보낼 듯한. 아, 네,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네, 네. 2년이 된다면 물론 네, 또 저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화가 있다면 네, 꼭 오디션이 있다면 제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역시 포스가 다르시더니 배우의 재능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씨? 기쁜 소식. 네. 응원하겠습니다. 전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요. 최근에 또 다 SNS로 주고받으니 손편지라 하면 뭐 제가 저기 물론 팬레터 같은 뭐 생일날 뭐 그런 카드 정도는 이제 받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 S로 시작하는 화장품 모델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직원분들이 기념 앨범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너무 저한테 큰 선물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선 영화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포옹이라는 거는 서로 공감각적인 전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감각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나누고 인간적인 뭔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 영화에서 포옹이 의도했던 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여성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윤희에게 아까 전에 언급했던 악역이 있다면 저는 오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도 껄끄럽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뭔가 아들로서 그 과거에 있었던 시점에서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수혜받은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딸이 계속 현상소에 다니면서 뭔가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웠을 것 같고 또 윤희의 시각에서 보는 오빠가 어땠을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되게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뽕?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머리가 잠깐 하얘졌었어요. 그 준과 바사코가 특히 포옹하는 그 씬을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고 있으면 서로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랄까 진심들이 서로 보지 못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말씀대로 무장해제되는 준의 힘겨웠던 하루가 그 포옹으로 좀 이렇게 풀리고 그제야 이제 비로소 윤희를 떠올리면서 편지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포옹의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준에게. 네.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오빠를 어떻게 뭐 보통 사람이죠. 뭐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대충 이렇게 덮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눈을 가려버리는 보통의 우리가 아닐까. 뭐 악역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었어요. 특별하게 악역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네, 마지막에 또 오빠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오빠를 떠나는 것으로 영화에 설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도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고요. 자, 오늘 질문들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늘 좋은 질문 해주시고요. 또 오늘 같이 기회 있는 시간에 너무 좋은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속 인물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제가 굉장히 선물 같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또 특히나 제가 또 굉장히 뵙고 싶었던 분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니까 왠지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자리 같아서 참 너무 행복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저희 영화 이렇게 애정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